네, 공천은 떨어져도 홍태상동 붙었다. 잠깐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홍태상동? 뭘까? 홍태상동, 그렇죠? 예. 자, 김 기자, 우리가 홍태상동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4명의 이름이 성만 합친 그 4글자인데요. 일단 미래통합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무소속 출마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나중에 그랬죠. 복당을 불허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결국에는 당선을 이끌어낸 후보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우리 당이 참패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개인적으로나 저하고 같이 선거운동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승리지만은 국민들은 야권을 심판했다는 거, 오히려 야권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회초리를 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그들이 돌아왔다. 무소속으로 생환한 4명의 이름입니다. 일단 대구 수성을에서 홍준표 전 의원 그리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 당선인이 되었고요.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그리고 강원 강릉에서는 권성동 후보가 당선인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에서 배제된 뒤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요. 저 4명은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의 홍, 김태호의 태, 윤상현의 상, 그리고 권성동의 동이겠군요. 홍태상동이 붙었다. 그래서 저희가 홍태상동이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 4명의 공통점, 미래통합당에서 당신은 통합당에서 공천 안 돼. 그래서 컷오프 돼서 그래요? 그럼 나 무소속으로 뛸게요. 그래서 실제로 무소속으로 총선을 치렀고, 그런데 결과는 실제로 당선이 됐고, 생환을 하게 됐다. 이제 이런 건데요. 먼저 대구 수성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홍준표 전 대표 한번 볼까요? 대구 수성을입니다. 홍준표 38.5, 그리고 상대 후보였던 통합당의 이인선 후보가 35.7, 두 후보 간 격차는 2,850표 차이였습니다. 그렇죠?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몇 선이죠? 4선입니까? 이제 5선 국회의원이 되게 되는 셈인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뼈 있는 한마디로 남긴 거예요. 오늘 이제 당선된 후에. 참, 통합당 참패가 안타까워요. 내가 조속히 통합당으로 돌아가서 정상화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내가 같이 할 생각은 없어요. 벌써 황교안 대표한테 잽을 날렸습니다. 그렇죠? 그제 또 소셜미디어에는 대세 결정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걸요? 개가 찢어도 기차는 갑니다. 홍 전 대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자, 기사회생 홍준표 전면에 나설까? 어느 분이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관욱 교수 말씀하시겠어요? 저렇게 지금 입당도 안 했는데 다시 이렇게 좀 말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가벼운 말들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구 시민들에게 전략적인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전망이 좋고 입지가 굳어졌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무소속에다가 한 석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왜냐하면 전체 선거 국면이 사실은 이 통합당에 불리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석이 아까운 상황인데도 지금 대구 시민이 무소속인 홍준표 후보를 당선시킨 데에는 다 차기의 어떤 대선이라든가 당대표라든가 뭔가 구심점 역할을 해서 야당의 어떤 회복을 좀 도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렇게 이제 시작도 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도 좀 가볍게 해버리면 그런 마음들이 좀 훼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장 소장. 김관욱 교수님께서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는 이미 낙선을 했고 당 대표직도 내놨잖아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이긴 사람이죠. 그런데 정치는요. 원한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원한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지금 홍준표 대표 마음속에는 원한과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와 같이 할 생각 없다. 이게 약간 좀 뼈 있는 한마디를 남긴 왜냐하면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양산에 나가겠다고 양보를 했는데도 당신 양산 나가지 마. 당신은 공천 안 줘.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천 배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원한이 있는 건데 황교안 대표가 떨어진 이유 중에 100가지 중에 하나는 홍준표 대표라든지 김태호 전 지사를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주질 않았어요. 아. 배쳐가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니 황교안 대표는 지금 종로 총선 치르는 게 아니라 당내에 있는 대선 후보들을 견제하는 데 몰두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홍준표 대표가 이제 다른 입장에 처해 있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도 이제 정치 인생 2년 남았어요. 대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황교안 대표를 지지했던 세력도 품어야죠. 품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당대표직 그만둔 분 이렇게 원한과 복수로 같이 할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예. 품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말씀드려요. 오히려 나는 이제 황교안과 함께 그렇죠. 하겠다, 같이 가겠다, 보듬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 황교안은 나를 내쳤지만 나는 황교안을 안고 품겠다. 가겠다. 이런 게 아주 큰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홍태상동 중에요. 예, 태로 가는 겁니다. 태. 한번 보시죠. 자, 김태호 후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김태호 무소속 후보는 고향에서 재기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인데요. 김태호 무소속 후보 42.5를 얻었네요. 몇 표입니까? 49,123표를 얻었고 상대 후보는 강석진 미래통합당 후보였는데 36.4, 42,061표를 얻었어요. 두 후보 간 격차 7,062표 차이로 김태호 후보가 고향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장 김태호 후보는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의 고향, 나는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가겠소이다. 복당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홍태까지 왔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 김 기자 상으로 가봅시다. 상. 네, 인천에서 당선된 윤상현 후보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요.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아주 가까운 차이로 이겼는데요. 일단 40.5%를 받아서 승리했는데 상대 후보가 40.4%를 받았습니다. 표 차이를 보니까요. 171표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전국에서 표 차가 제일 적은 그런 지역구가 있습니다. 171표 차. 이야, 정말 0.1%포인트. 보세요. 윤상현 40.5, 상대 후보였던 남영희 민주당 후보 40.4예요. 0.1%포인트 차. 표수를 계산해 보니까요. 딱 171표 차이였던 거예요. 전국의 최소 표차 승리입니다. 윤상현 후보는 참고로 지난번 총선에서도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컷오프 됐다가 무소속으로 돌아와서 복당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또 당선이 됐습니다. 또 통합당에 복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이런 경우도 흔치 않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평론가? 그렇죠. 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를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이제 어쨌든 통합당이 그 공천을 하면서 저런 이제 중진들을 말이죠. 권역별 배치를 통해서 벨트화를 시켰었어요. 그걸 결국 잘못된 공천인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바람을 같이 일으키도록 했으면 조금 도움이 됐을 텐데. 근데 어쨌든 지금 당이 처한 상황이 103석밖에 안 되는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들어와서 정치력을 빨리 발휘해줘야죠. 아마 당내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게 없는 걸로 알아요. 일단 예.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이런 중진들이 들어와 빨리 힘을 합쳐가지고 원내 전략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경륜 있는 정치력을 바탕으로 당내 지금 내홍도 조금 해소하는데 앞장서게끔 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하나 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서울 강남 갑 후보에 대한 이 선거 결과를 말씀드리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성곤 후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구민 후보의 상대 후보였죠. 그런데 아마 이름이 조금 강석진 후보로 잘못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저희가 태구민 후보의 상대 후보는 김성곤 후보였습니다. 다시 저희가 정정해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좀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총선의 결과, 이제 성적표는 딱 나왔고요. 자, 김 기자 어때요? 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21대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검찰 개혁을 외쳐왔던 많은 당선자들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인데요. 일단 경기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 전 변호사 출신이죠. 그리고 경기 남양주 병의 김용민 후보, 대전 중구에서는 황운하 후보, 그리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죠. 최강욱 후보까지 모두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개혁에 있어서 조금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중 2명의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받은 150만 표의 무게는 1,500만 표 이상을 능가하는 열정과 의지와 꿈이 담겨있는 소중한 표였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정치, 그리고 끝내 더 큰 하나가 되는 정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루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더 발전시키는 정치, 그것을 위해서 이력한 역량에 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선거 승리는 중구민의 승리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정정당당 캠프 모든 분들의 승리입니다. 시급한 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의 횡포에 맞서서 결코 쓰러질 수 없다는 간절한 국민들의 염원이 이번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속도 내나 물음표를 달기는 했으나 물음표 없애도 될 것 같아요. 검찰개혁에 아마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자, 김남국, 김용민, 황운하, 최강욱 저 네 분의 공통점은 조국 전 장관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도 줄기차게 검찰개혁을 촉구해왔던 분들이고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기 때문이죠. 김 교수는 어떻게 관측하세요? 이분들이 이제 의원 배지를 달았으니까 좀 더 이제 법사위 같은 데 들어가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할 거라는 것이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사실 20대 국회부터 이미 법사위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이미 제도적으로도 많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가지고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상태고 어떻게 하면 여하이 이제 원만하게 잘 마무리하느냐. 그러니까 7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 설치가 완비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역할이 좀 추가적으로 되긴 하겠지만 이미 제도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검찰의 지금 수장은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 아니겠습니까? 김 기자, 윤 총장 얘기 좀 잠깐 해봅시다. 네, 윤석열 총장 어제 투표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잖아요. 편한 복장으로 마스크를 쓰고 본인이 거주지인 서초구의 한 투표소를 찾은 모습인데요. 여기서 투표를 마친 뒤에요.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검 공공수사부 검사들과 번개 오찬을 가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5글자, 이 펜으로 쓸 때는 잉크도 별로 안 드는 5글자에 불과하지만 현실에서는 참 지키기가 어렵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쪽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늘 공격하는데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여당이 지금 압승을 거둔 것과 관계없이 이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는 있는 그대로 결대로 갑니다. 결대로 진행될 거예요. 위축되거나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이고. 검찰 출신의 A 변호사는 윤 총장이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년 7월까지가 윤 총장 임기거든요. 그거 임기 꽉 채우고 나올 겁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최진 원장 한 말씀 하시죠.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맞는 말이고 여야가 다 같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여야는 서로에게 검찰이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공방이 어떻게 될 거냐는 문제인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제 4명의 당선자가 검찰의 개혁론자인 동시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입심들이 좀 센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선거하기 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상당히 공격을 했던 분들인데 김남국, 김용민, 황운하, 최강욱 그렇습니다. 상당히 세서 심지어는 조국 호위 무사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국회에 들어가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은 100번 마땅을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공방으로 갈 경우에는 자칫 검찰 개혁의 어떤 순수성이 훼손되면서 여야 간의 갈등 국면으로 가고 국회가 또 혼돈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남국, 김용민, 황운하, 최강욱 저 사진을 띄워놓고 우리 위에다가 검찰 개혁이라고 적었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검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운하 당선인 같은 경우엔 지금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갖고 지금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예, 조사를 받고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요. 피고인 신분이죠. 최광욱 전 비서관 같은 마찬가지고요. 경우도 본인 뭐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 때문에 기소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에는요, 각 상임위 들어가려면 이해관계에 있으면은 그 상임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규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법사위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이분들이 법사위에 들어간다면 결국 자기 사건과 관련된 일을 검찰총장을 향해서 압박을 하거나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평론가. 짧게 저는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법사위가 향후 문재인 정부 성공의 키를 쥐고 있다. 왜냐? 열린우리당 시절에 탄핵돼서 153석을 해가지고 다수당이 되고 일당이 됐지만 당시에 국가보안법 폐지된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바로 그 다음에 다 내줬어요. 예. 그 반면교사를 한번 꼭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